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이 남편 잡아먹으련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모질게 내쫓긴 며느리, 사방에서 그녀를 서방복 없는 여자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수록 더욱 이를 악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복이 없다 했지요? 그럼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경상도 밀양 땅 봄날의 혼례였습니다. 점순의 나이 16, 신랑은 밀양 김씨 가문의 외아들 김성달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눈매가 시원하여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신랑 복에 장원급제가 아닌가. 점순도 그리 믿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속으로 빌었어요. 이 손이 언젠가 과거 홍패를 들어오겠지. 나는 그날까지 잘 내조하면 되는 것이야. 시어머니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짧았지요. 점순에게 첫날부터 배를 맡기고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게 하고 장독 관리를 시켰습니다. 힘들었지만 점순은 군말 없이 했어요. 시어머니 눈에 들면 성달 서방이 흔들려도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달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혼례 석 달 만에 책을 덮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는 척 나가서는 장터 주막에 들어갔고 그것도 모자라 기생집 문턱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점순이 기다리는 밤이면 성달은 술 냄새를 풍기며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점순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사람이 아닌 걸 일찌감치 알았으니까요. 혼례 2년째 되던 해여름이었습니다. 점순은 부엌에서 된장을 끓이다가 시어머니와 성달이 나누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논 새 맞이기를 넘겼다. 무슨 소리요, 어머니? 그 논은 제 할아버님이 일구신 것인데 이미 넘긴 것을 무슨 소리냐? 성달이 도박빚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느냐? 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논이 넘어갔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반년 사이에 밭이 팔렸고 광에 쌓아두었던 쌀이 줄었고 시어머니가 가진 폐물 몇 점이 사라졌습니다. 성달은 그 사이에도 기생집을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례 3년째 봄 성달이 여자를 들여왔습니다. 이름은 오기, 나이는 19. 기생 출신이라 했으나 이미 기생 명부에서 이름을 뺀 상태였습니다. 성달은 오기를 데려오는 날 점순에게 말했습니다. 오기가 여기 살게야. 내가 잘 거두어라. 점순은 그날 밤 혼자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고 울어서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장작을 붙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오기는 처음부터 점순을 무시했습니다. 식사 때 상 앞에 먼저 앉았고 좋은 반찬은 자기 쪽으로 당겼으며 점순이 배를 짜는 동안 마루에 드러누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본 척했고 성달은 그런 오기가 좋아 보였는지 껄껄 웃었습니다. 오기야, 그 노래 계속해라. 점순은 배틀 소리에 그 웃음소리를 묻었습니다. 혼례 4년째 겨울, 오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손자다. 이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점순은 그 복이 자신이 아닌 오기를 통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붉고 작은 아이였어요. 점순은 그 아이를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듬해 봄 점순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성달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기 아들 돌 준비에 집안이 들썩이는 동안
점순의 배는 조용히 불러왔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임신 5달째 되던 날 점순은 무거운 물동이를 들다가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낳으면 되지. 성달은 그날 저녁 옥이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점수는 빈 배를 부여잡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너무 깊이 무너지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가을, 성달이 급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더니 나흘째 아침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장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점수는 상복을 입고 곡을 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래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날 밤 시어머니가 점순을 불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서방복이 없는 년이라 성달이 요절한 것이야. 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있으면 이 집에 더 애군이 온다. 오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기한테서 시작되었다는 것쯤은 점순도 알았습니다. 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오기는 돈 많다는 인근 거상에게 개가한다며 짐을 쌌습니다. 아들 복동이를 데리고 떠나려 했지요. 그런데 복동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점순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두고 가마. 나는 새 살림이 있으니. 점순은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다가와 복동이를 빼앗았습니다. 이 아이는 김씨 가문의 씨다.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없어. 복동이가 점순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었습니다. 점순은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대문 밖으로 밀려나면서 점순은 돌아보았습니다. 복동이가 마당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점순은 오래 그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이 없다 했지요. 그럼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점순이 가진 것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헌치마 2벌, 바느질 도구, 그리고 시집 올 때 가져온 엽전 몇 입. 친정은 이미 기댈 형편이 못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오라버니는 제 식구 건사하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점수는 밀양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는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질렀고 포목 상인이 천을 펼쳤고 곡식 상인들이 저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수는 그 사이를 걸으며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처음에는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짐을 옮기고 엽전 몇 잎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나머지를 모았습니다. 잠은 장터 한 구석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점수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빨리 팔리는 것은 가격이 싼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생선 장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가격을 불렀으며 손님에게 썩은 것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 장수 앞에는 항상 줄이 섰습니다. 점수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샘을 배우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장터 훈장 영감한테 매달려 엽전을 내고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훈장 영감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샘은 배워서 어디 쓰려고. 저는 장사에 쓸 겁니다.
허허, 여자 장사치라니. 그러나 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훈장 영감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빨리 외웠고 다음 날이면 응용 문제를 내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훈장 영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이 없구나. 점수는 고맙다고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본격적으로 한 장사는 배였습니다. 장터 주변 마을 안악들이 짠 배를 헐값에 사들여 장날에 포목 상인들에게 적정가에 넘겼습니다. 그 차익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점수는 그 돈을 다시 굴렸습니다. 남자 상인들이 비웃었습니다. 허참 여자가 배 장사를 하네. 어느 집 안악인고. 서방은 뭘 하길래. 서방복 없는 년이 제 발로 굴러다니나 봐. 마지막 말에 점순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서방복 없는 년. 그 말이 여기까지 왔군요. 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결심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두고 보시지요. 점순이 장사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여름 낙동강이 범람했습니다. 밀양 일대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곡식이 썩었고 가을 수확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장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쌀을 쌓아두고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점수는 반대로 했습니다. 창고에 가진 쌀을 시세보다 낮은 값에 풀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 아니오. 한 달만 기다리시오. 저는 지금 팝니다. 쌀을 사러 온 사람들은 점순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홍수로 먹을 것이 없어 울던 안악들이 점순의 쌀 한 마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겨울 점순의 이름이 밀양 장터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순 씨한테 가면 속이지 않습니다. 점순 씨 물건은 눈 감고 사도 됩니다. 신뢰는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한 번 쌓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이듬해 봄 점순은 염전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경남 해안 쪽 염전 주인이 빚에 몰려 소금을 헐값에 내놓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점순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소금을 사들였습니다. 주변에서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기근이 겹치자 소금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점수는 그 이익으로 말 3피를 샀습니다. 말은 짐을 나르는 데 쓰였습니다. 점순의 물건이 밀양 너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장터로, 진주 장터로. 점순이 직접 말 옆을 걷거나 때로는 말 등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걷고 눈이 오면 눈을 밟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순이 상단을 꾸린 것은 장사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상단이라 해도 처음에는 소박했습니다. 장정 3, 말 5필, 창고 하나. 그러나 점순의 상단은 달랐습니다. 외상을 주지 안태값을 깎아주었고 물건에 흠이 있으면 먼저 말했으며 한번 맺은 거래 상대와는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 명성이 경상도를 넘어 전라도까지 번졌습니다. 그 무렵 점수는 밀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근처에 사람을 보내 복동이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복동이는 1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했고 집안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장터에 심부름을 나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점수는 먼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복동이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점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복동이는 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 빼앗기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점순은 복동이를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 했지만 점순이 꺼낸 돈 꾸러미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동이는 그날부터 점순 곁에서 자랐습니다. 장부 쓰는 법을 배웠고 말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상대를 존중하며 거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순을 어머니라 불렀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점순의 이름이 조선 팔도에 울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해가 더 지난 뒤였습니다. 밀양점순 상단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한양 유기전 상인들도 그 이름을 알게 되었고 전라도 보부상들도 점순 상단과 거래를 트려했습니다. 경상감사 아전이 점순 상단의 상납을 요구했을 때 점순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관가의 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제 물건값은 정직하게 셉니다. 아전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감히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점순 상단의 거래 규모가 그 아전의 권한을 넘어서 있었으니까요. 조선이 그 이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밀양점순. 점순이 조선 최대 거상 반열에 든 것은 상단을 꾸린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양에 거점 창고를 열었고 전라도 해안과 경상도 내륙을 잇는 물류망을 갖추었으며 복동이는 20살 청년이 되어 점순 상단의 한쪽을 맡아 이끌었습니다. 그 무렵 밀양 김씨 가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참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진 뒤로 집안을 다독일 사람이 없었고 남은 재산은 몇 해 사이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급히 돈을 구하다 고리채에 손을 댔고 그 빚이 집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보니 여러 상인을 거쳐 결국 점순 상단이 인수한 어음 묶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점순은 그 어음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갚지 못하면 집과 남은 재산이 넘어오는 구조였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정당했고 돈으로 따지면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순은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 한번 뵙겠다 전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사는 집은 예전의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랫마을 작은 초가로 옮겨와 있었고 마당도 좁고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순이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점순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빈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어음이 내 손에. 네, 그렇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무릎에 얹었습니다. 어떻게 할 셈이냐? 점순은 천천히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들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저를 내쫓으셨을 때 어머니는 제가 정말 서방복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촛불도 없는 낮이었는데 어딘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듣고 나니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무게가 조금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순은 문서를 시어머니 앞에 밀었습니다. 불태우십시오. 빚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해시태그 8장. 첩의 귀환과 아들의 선택. 그 소문이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기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혼인도 끝이 났습니다. 거상이라 믿었던 남자가 실상은 외양만 번지르르 했던 사람이었고 몇 해 살다 재산이 바닥나자 오기를 내쫓았습니다. 오기는 마흔을 앞두고 갈 곳이 없어진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동이가 20살 청년이 되어 제법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기가 복동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 친엄이다. 이제 내 곁으로 오너라. 복동이는 조용히 오기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나는 너를 낳은 사람이다. 낳아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를 기른 분은 따로 있습니다. 오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버린다는 것이냐? 내가 너를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복동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실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 점순을 따릅니다.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서 점순을 찾았습니다. 점순은 마당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오기의 눈에 분노와 굴욕과 어쩌면 두려움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점순이 자신에게 퍼부을 말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점순은 그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보게, 복동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기 씨가 그 아이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복동이 앞에서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우리 상단 창고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내시면 됩니다. 일을 할 수 있으시다면 삭을 드리겠습니다. 왜? 원한을 품으면 제가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 무게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점순 상단은 조선 팔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양 대상인들이 점순의 이름을 존칭으로 불렀고 지방 장터에서는 점순 상단의 어음이 현금처럼 통용되었습니다. 복동이는 점순 상단의 후계로 이름을 떨쳤고 평생 점순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점순은 늙어서도 허리가 곧았습니다. 장터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안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밀양 점순 어른이래요. 서방복 없다고 쫓겨난 분이라는데 지금 저분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점순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걸음을 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점순을 서방복 없는 여자라 불렀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 복이 되어 조선 팔도의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